네, 안녕하세요. 네. 네, 탈핵 토크쇼 닥치기 전 탈핵 오늘로 13번째 13번째, 순서를 맡게 됐습니다. 예, 뭐 13번째 오면서 어느덧 이제 2월 또 며칠 안 남았습니다. 겨울이 이제 지나고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있네요. 오늘은 뭐 워낙 따뜻해서 네. 겨울이 이제 진짜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드디어 겨울이 지나고 옵니다, 봄이 오고, 또 후쿠시마 1년도 다 돼가고,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이 시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3월 4일 날 이제 드디어 녹색당이 창당을 하게 되는데, 축하드립니다. 예. 소개를 안 하고 지나. 예, 아이고, 예, 그러네요. 뭐, 늦었지만 소개하지요. 예, 저는 에너지 정리행동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곧 준비위원회를 떼게 되는 녹색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승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뭐, 어쨌든 소개도 했고, 네.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창당을 하시는군요. 네, 3월 4일에 창당합니다. 예, 한국에도 축하드립니다. 녹색당이 만들어집니다. 예, 3월 4일날 뭐 몇 시에 어디서? 2시에 양천문화회관에, 서울에서 예. 이제 서울 양천문화회관에서 창당대회를 할 예정이고요. 네. 예. 하여튼 뭐, 어려웠지만. 네, 드디어 힘들게 드디어 창당하고, 한국에서도 녹색당이 만들어지게 됐네요. 녹색당 후보가 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네. 뭐, 이제 창당을 하게 됐으니까요. 네. 예, 그리고 3월 10일 또 3월 10일 날 뭐 되죠. 서울 행사 또 뭐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포스터가 예쁘게 나왔어요. 네. 예,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서울과 부산이 나눠져서 행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서는 시청광장 앞에서, 네. 부산에서는 부산역 광장. 제가 지난번에 그 부산의 서면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서면이 아니고 부산역 광장에서 예. 하는 걸로 그렇게 예. 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 되고요. 고리 1호기 끄고 핵 없는 세상 켜자. 예. 뭐 이런 주제로 예쁜 포스터가 나왔네요. 예. 그래서 서울과 아마 많은 지역들은 서울로 집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부산과 부산 인접 지역들 같은 경남, 경우는 울산 이런 경남, 데는 울산들은 가까운 또 부산으로 부산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또 힘을 모아주시고 정말 이제 3월 10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네. 고리 1호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난주에 그 고리 1호기 그 수명 연장할 때 보고서 네. 그 관련 정보를 아직도 공개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그 복사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지난주에 제기를 했습니다. 아, 예. 제기해서 이제 행정심판은 그래도 6개월 안에 결론이 나니까 결론이 나면 한번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올 가을이 되기 전에는 결론이 나겠네요. 예, 뭐 빨리 해달라고 계속 압박을 가할 네,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올해 이제 여러 가지 탈핵과 관련한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예, 탈핵 움직임들이 방송, 활발합니다. 탈핵 신문 뭐 이런 네. 것들까지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보충이 되면서 예, 좀 더 예. 풍부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이네요. 근데 또 수요일 날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시면서 네, 저도 또, 봤습니다. 네, 또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네. 네. 질의응답 시간이었는데 네. 이 굉장히 질의응답에 일장 연설을 하시던데요. 저번에 우리가 유언비어 이야기를 했는데 또 대통령께서 유언비어를 버티셔가지고 뭐 전기요금이 몇십만 원이 올랐다. 오르고 뭐 예, 전체 뭐 80몇만 원 오늘 그런 얘기 하셨어요. 도대체 계산 근거가 뭔지 네, 모르겠더라고요. 80몇만 원이 올라가고 뭐 독일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독일은 전력을 수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절대 예. 수입하고 있는 나라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부분들도 뭐 사실을 왜곡되게 막 네, 그건 얘기를 사실과 하시고. 다른 얘기 분명히 예. 한 게 그래서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이게 그 허위 사실 유포죄 아직 살아 있나요? 크게 없어져가지고 아, 예. 안타깝네요. 가끔은 예.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최소한 왜냐면- 공직자는 허위 사실 유포를 못하게. 아, 그러니까요. 일반 TV를 통해서 국민들을 한 보고 거니까. 못하게 하기 아니라 예. 대통령이 그러신 못하게 거는 하는데. 허위사실 유포죄를 걸어야 되는데 예. 안타깝네요. 하여튼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말들 예. 일들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3월 달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도 달려가겠습니다. 예. 달려가던 중에 오늘은 노동자 피폭 문제를 예. 중심으로 이 문제 사실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자료도 뭐 그렇게 예. 많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네. 소수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이 그렇게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 맞습니다. 자체가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말씀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잘 실태도 파악이 안 돼 있고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게 네.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양한 그래프, 네. 다양한 얘기들 네. 보시면서 네. 사실은 그동안 뭐 이게 흔히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싸워야 될 대상. 네, 뭐 이런 걸로 많이 인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그들도 사람이고 네, 그들도 그럼요. 피폭을 네.
당하고 있고 언제든지 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함께 해야 될 대상이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네, 그렇죠. 그렇게 보고 네.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연대를 좀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네, 네, 이렇게 네. 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핵발전소 이외에도 그렇죠. 피폭되는 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동자들 중에 예. 워낙 방사능 물질을 취급하는 곳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 오늘 쭉 1시간 동안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준비된 영상이 좀 하나 있죠? 예. 그 핵발전소 긴자. 예. 이미 뭐 유튜브에 띄워져 있습니다만은 그걸 좀 요약 정리를 좀 했습니다. 네. 그 좀 낯서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긴자라는 말이 네. 한국어로 하면 뭐 명동 번화가 일본 동경에 가니까 동경에 긴자 뭐 그러면은 이게 예. 술집 많은 그렇죠. 데입니다. 예. 일본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예. 긴자에 예. 요점 같은 데 가서 술 먹고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일본어로 긴자 그러면 무슨 긴자 그러면은 그쪽에 그 분야에 굉장히 번화가, 번화한 곳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핵발전소 긴자 그런다면은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곳. 네.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금 다큐멘터리는 95년도에 영국에서 네. 채널 4라고 하는 그 채널에서 방영이 됐던 거고 그것을 이제 일본어로 번역을 한 것을 또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서 자막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한번 보시고 얘기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信之さんはまずどこで働いたんですか？原発で働いてました。で、おいくつの時から？高校出たんですから18ですね。はい。おいくつだったですか？亡くなった時。29歳です。29歳ですね。放射能の中でその汗まみれ放射能まみれで計測器を調べてると想像はしなかったですね。2,3 年は結構自分も辛かったり恐怖感もあったんではないかしらと今思いますね。やめたいということも言ってましたし、でもお前は頑張りなさいよっていう言い方をして帰りたくない子を主人の車に乗せてですね送ってったんですけど、あの時にあの子がもっと本当のことを言えばよかったと思うし、まだあの時点でもあの子もその危険性、命が失われる危険性を感じてなかったのかなと思いますしね。最初は足にね、足がやけどしたか虫刺されかを思わせるようなね、かぶれができて中に点々と水ぶくれができたようなね症状が足には出、全身はだるい放射線皮膚炎、二次性リンパ浮腫という診断が出たわけです。原発で何時間岩さん働いたんですか？2時間半です。原発の中ではあるけど原発ドームに入る、建屋に入るということは聞いてなかったです。入り口から炉心に入る入り口の近くで作業したわけだけど、その間ビニールを敷き詰めてビニールの上以外は歩いてくれない、工具も触れてはダメだというふうな説明を受けね、35度から40度いうのがね、炉心近くは普通の温度ですからね、もう汗びっしょりですね。 Yuasa was the first person I ever met who had symptoms of radiation exposure. At that time, he was about to take on the whole nuclear power industry by taking his case to court. It was thrown out because he couldn't prove how much he had been exposed to. If he had won, the whole program might have ground to a halt. Maybe that's why he lost. There was too much at stake. I am Kenji Higuchi. I stumbled upon these stories as a young photographer 20 years ago. It changed my life. The scenes I saw, the stories I heard, I found them difficult to believe at first. That workers go near the reactor and get exposed, and that many of them become ill with radiation sickness and sometimes die. Or that these people are farmers and fishermen or even laborers picked off the streets in the slums of Osaka and Tokyo. I have met people who have bled from the gums, ears, nose, who have been violently sick and suffer from diarrhea immediately after being exposed. They suffer from profound lethargy. The way they explain it, it is as if they are the living dead. Only from the outside do they look normal. Damage to the testes and to the eyes is common. Chronic anemia, tumors of the skin, thyroid, bone,
larynx, pharynx, and lung, loss of teeth and hair, low immunity to infection, accelerated aging, depression, anxiety. I have known people who have not dared to have children in case the damaged chromosomes are passed on. その農民や漁民の方たち、それから最もこう差別を受け抑圧されてきた底辺の労働者たちはこう自分のこう健康や命を切り売りしてまでこの原発の中で働いてきたわけですけれどもね。労働者をね、品物か工具のような扱いをして使い捨て切り捨てなりふり構わないというのが大企業だと思います。日本の国はね、豊かな国だ、先進国だ、民主主義だと言ってるけどね、全くね、絵に描いた餅だと思いますよ。 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노동자들 인터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따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나가는 것 자체가 자기의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주위에서 어쨌든 보는 눈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어쨌든 보면 방사능 피폭을 실제로 방사능 피폭을 당한 노동자들이 꽤 있고, 그렇죠. 사망한 케이스도 처음에 나오고, 네, 나오고. 어쨌든 생각보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네. 현재 또 좀 희한한 게 방사선 그 피폭 한도 자체도 그 노동자들은 또 다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일반인하고 노동자가 네. 다르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걸 먼저 그거 자체가 사실은 좀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게 어떻게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1이고 그렇죠. 누구는 뭐 네. 50이고 뭐 20이고 막 이런 게.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매번 잘 안 끼워지네요. 뭐 둘이서 해야지. 네, 둘이서 해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해야지. 자, 우리가 그동안 미리 시버트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제 피폭 설량을 재는 그런 이제 단위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1mm 시버트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1년 동안 피폭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하기를 1mm 시버트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위에 여러 단계들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건 일본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실어 놓은 건데, 보시면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그 후쿠시마 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연간 피폭 한도를 20mm 시버트로 올렸어요. 예, 20배를 올린 거죠. 20배를 올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요. 근데 20으로 안 올리면 다 대피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20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아이들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당시에 저기 도쿄대 교수님이 눈물에 이렇게 기자회견 이런 것도 하시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방사선 업무 종사자, 이 사람들이 이제 오늘 얘기를 하게 될 소위 얘기하는 피폭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피폭 노동자들의 경우는 연간 50mm 시버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50mm 시버트 이렇게 안 돼 있고 뒤에 단서가 있어요. 1년에 50mm 시버트 그리고 5년간 100mm 시버트. 그러니까 5년간 100mm. 그러니까 1년 동안 50mm 시버트 딱 받고 4년 동안 쉬든가. 그러니까 1년에 50 딱 받고 다음에 5년 동안에 50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으로 나눠보면은 1년에 20mm 시버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100 나누기 5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한 해는 50까지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계산은 복잡하지만 어쨌든 하여튼 5년에 100. 근데 1년에 50. 1년에 50. 두 가지 기준이 다 같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후쿠시마 사고처럼 위급한 비상시에는 250으로 이게 또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연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인의 1에 비하면 250배인데. 250배이고 평상시로 보면은 평상시 50에도 5배죠. 그러니까요. 확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거는 국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국제 ICRP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ICRP 국제 방사선 방어협회. 국제 방사선 방어협회 기준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일본, 한국 다 이거에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학적인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학적인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250배를 받을 수 있다는 받을 수 있는. 그래도 지금 현재는
후쿠시마에 그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는 250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 처음엔 100이었다가, 예. 이거 갖고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로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실제로는 받으니까 그만큼. 예, 실제로 그만큼 받게 돼버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에는 이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250을 넘는 사람들이. 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가 되면 당장 신체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정도 아닐까요? 250 정도 되면. 사람에 따라서는 바로 이 정도면은 어떤 특정 부위는 화상을 입는다거나 그렇죠. 예, 뭐 어떤 특정 부위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렇죠. 정도고요. 예. 그리고 이 정도가 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암에 걸릴 확률, 보통 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암 발생률이 어쨌든 방사성 피폭량하고 비례한다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요것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방사선 방어협회 ICRP에서 만들어 놓은 안 끼워졌네. 안 끼워졌네요. 끼워진 줄 알았더니. 네, 매번 쉽지가 않네요. 아이고야. 네. ICRP에서 나오는 기준입니다. 10mSv 피폭을 받으면 10,000명당 10명. 100mSv를 받으면 10,000명당 100명. 그러면 250mSv를 받으면 10,000명당 250명. 예. 그거보다 더 많으면 또 그걸로 쭉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에 걸릴 확률이 정비례해서 그대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그 방사선 방어협회, 즉 이 아까 말씀드린 이 기준을 정했던 데에서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도 이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학적으로 무언가 이 250 이하면은 안전하다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보다 더 낮춰놓게 되면은 작업이 힘들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놔야지 사람을 들여보낼 수 있다. 이런 거죠. 기준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저설련 피폭에서 예. 이제 일반인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1mSv 이하면은 그럼 안전한 거냐? 이것도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암 발생률은 약간이라도 올라가는 거니까. 약간이라도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1mSv는요 아무것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곳에서도 1년간이 되면은 피폭을 받아요. 그러니까요. 예. 추가로 받는 거니까. 추가로 받는 거니까 그렇죠. 더 이상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만 명 중에 100명 이 정도면 뭐 굉장히 발생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국민의 인구가 4,500만 거의 5천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000명당 1명이다 예를 들면 예. 그러면은 우리 국민 전체가 5,000명이 되는 거고. 하면은 5,000명이 늘어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100배다 예. 이래버리면은 예. 이걸 곱하기 그렇죠. 100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그 정도의 피폭을 당한다면은 그건 재앙이죠. 그렇죠. 예. 예. 그건 뭐 엄청난 재앙입니다. 암 발생 환자들이 발생하는 건데. 예.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쿠시마는 20을 올렸다면 네. 20배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발생률이. 그렇습니다. 그죠? 예. 후쿠시마 현내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는 20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20배가 늘어난 거니까. 앞으로 이제 어쨌든 암 발생 환자들이 어쨌든 네. 늘어나는 건 분명한 건데. 네. 어쨌든 이런 게 명백한 뭐 자기들 기준에 따르더라도 네. 그리고 원자력을 옹호하는 기준에 따르더라도 방사선 피폭을 당하면 암 발생률이 증가한다라는 건데 네. 어쨌든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만들어놓은 한도 아니겠습니까? 이 한도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 기준을 갖고 계속 이제 사람들이 많이 뭐라 그럴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 밑으로는 괜찮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해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 지난번에도 지난번 노원구에 그 아스팔트 나왔을 때도 네.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기를 100mSv 이하면은 괜찮다. 이거는 아무 문제 없는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10도 아니고 예. 100 이하면은 아무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니까 사실 10,000명당 100명이면은요 엄청난 거죠. 엄청나게 많은 건 네. 100분의 1 어차피 확률이에요. 기존의 암도 발생률이 있는 데다가 이 플러스 하니까 플러스 되는 되는 거니까요. 거기 때문에 예.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를 이거는 그대로 나와 있는 표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일인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보신 영상에서도 이제 피폭
노동자들이 실제로 그런 방사능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네.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일본은 어쨌든 아까 보신 그 프로그램에서 다뤄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다뤄진 사례는 없는 거죠. 아직은 지금 이제 몇몇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작년도 9월 달이죠. 예. 작년 9월에 그 지금 이제 비파괴 검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예. 많은 분들 좀 생소하실 이름이 텐데 좀 어려워요. 비파괴 검사. 예. 파괴하지 않고 검사하는 검사하는 거죠. 거죠. 예. 그러니까 구조물이 있는데 그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예. 대표적으로 뭐 파이프, 조선 그러니까 파이프가 있는 공장, 예. 조선소 뭐 이런 곳들에서 용접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눈으로 보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원래는 깨트려 봐야 되는데 깰 수가 없어요. 깨면 아무 의미가 없는 예. 거잖아요. 용접을 한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일종의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네, 그게 비파괴 검사. 그게 이제 비파괴 검사인데 네. 안쪽에 미세한 균열이 갔는지 혹시라도 기포라든가 다른 게 끼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보는데 이거를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 거죠. 근데 엑스레이는 병원에서 찍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딱 병원의 방에 들어가서 그렇죠. 한정된 장소에서 딱 찍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넓게 쏠 수밖에 없는 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 비파괴 검사 장비를 들고 다녀요. 예.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이렇게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위가 일단은 뻥 뚫려 있죠. 예. 그리고 막는 안전장치가 부족하고. 예, 그리고 이제 공장이다 보니 공장이거나 작업 현장, 건설 현장이기 때문에 나도 차폐하는 옷을 입기가 힘들어요. 네. 왜냐면 무거워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피폭을 당한 케이스가 네. 이제 작년에 9월 나온 달에 거네요. 예, 9월 달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34세 김모 씨, 울산에 근무하시는 분이신데 비입하게 업체에 근무를 하셨어요. 근데 저기 백혈병 진단을 받은 거죠. 전형적인 방사성 네, 피폭입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 이제 암 치료를 하다가 7개월 동안 역학 조사를 받고 아. 하다가 결국은 산재 승인도 받았어요. 예. 받았는데 이제 너무 때가 늦은 거죠. 그래가지고 작년도 9월 달에 이제 사망한 사망하시는 거죠. 예, 네. 그런 사고가 있었죠. 어쨌든 이 방사능이라는 게 사람이 이렇게 사망할 수 있을 정도로 34세가 백혈병으로 사망한다는 건 뭐 굉장히 한참 일할 나이 그렇죠. 거고 이게 사실은 그렇게 작업하는 사람들은 그 발전소에 들어가더라도 조그마한 배지 같은 걸 답니다. 네. 예, 이 배지를 가지고 자기가 얼마만큼 피폭을 당했는지 체크를 하는 건데 이런 이제 필름 배지를 이제 지급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피폭을 얼마 받았는지 자기도 모르고 예. 그리고 그냥 계속 일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여러 노동자들이 그죠 노동하는 과정에서 계속 방사능 피폭 받는 사례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은 이제 후쿠시마 네. 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네네네. 이분들은 과연 어떤 상태일지 많이 좀 궁금해하고 계시죠?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과연 누가 거기서 일을 하는지도 좀 네, 궁금하고 예. 그죠 또 그 사람들이 받는 아까 1년간 250mS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앞으로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일본 내에서도 피폭 노동 문제가 그동안 많이 언급이 안 되다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언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준비된 영상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일본 TBS라는 또 그런 방송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왔었던 후쿠시마 복구 작업원들, 복구 작업원들의 피폭 문제, 피폭 문제 그렇게 다룬 다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보시고 계속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福島第一原発で復旧作業に当たる作業員の中には被災者が少なくない。いわき湯本の旅館に寝泊まりする竹中隆さんもその一人だ。福島県浪江町に単身赴任していた竹中さん。宮城県石巻市の妻の実家が津波で流され、1歳の長男レオ君が行方不明のままだ。被災しながらなぜ復旧作業の最前線に立つのか。とりあえず生活もしないとなんないんで、やっぱ思い出すと辛いですけど、でもここに来たからにはやっぱやるしかないんで。まあそれ
孫請け会社の社員として全国の原発で働いてきた竹中さんは、5月初めから4号機近くの集中廃棄物処理施設で汚染水を移す配管の敷設作業を担当している。長いショーツみたいなですね。環境は想像以上に過酷だった。汗だくですか？もう服の中に汗たまるぐらいやっぱなりますね。服の中汗たまらないですか？たまるんです。ここでビジャビジャって、あとゴム手の中でこう汗がここにたまるぐらい。はい。マスクは原発に向かう途中のバスの車内から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3時間の実動時間と合わせると、毎日4時間はマスクをつけているという。上はちょっと軽く、ただ確かに苦しいですよ。特に体調悪い時はこれつけていられないですね。でやっぱ声聞こえないじゃないですか。声ほとんど聞こえない、はい、仕事の時でも声が聞こえないから、あんまりコミュニケーションできない。できないんですよ。だから仕事がもう進まないんですよ。竹中さんは現場での安全管理に不安を感じている。5月初めに行われた安全教育では、自分の身は自分で守れと教えられたという。入ったらとりあえず自己管理だってしか言われてないんで。自己管理ってどういう意味ですか？自分で守れと教育の時に言われましたね。そういう線量の強いところに行くなとか、暑い時や、例えばですよ、ちょっと暑い時だったらちょっと上げるぐらいだったらいいって言われましたよ。その時はみんな騒ぎましたけどね。そんな適当でいいのかなとか。危険と隣り合わせの作業。しかしそれに見合う手当がどれだけもらえるのかもまだわからないという。だから上の方の会社でまだ金額が決まってねえからなんて言われましたけど。これは確かにね不安ですけど、まだちゃんとしたはっきりしたのもまだ言われてないんで。네, 어떻게 좀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상당히 아픈 영상이죠. 아이도 이런 분이 또 복구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생계 때문에. 쓰나미 때문에 아이는 죽고 사실상 실종된 거지만 사실상 죽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복구 작업이 나죠. 이제 저는 보면서 그 과거 태양 기름 누출 사고가 생각이 좀 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피해를 입어서 생계를 못 하시게 된 분들이 또 다시 기름 닦아내는 거에 또 투입이 되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굉장히 많이 좀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피폭을 무릅쓰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 통해서만 먹고 살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거죠.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핵발전소에서 노동을 사람을 하게 만드는 게 일종의 인간차별에 근거한 거다. 네, 맞습니다. 사회 구조가 불평등하고 이런 노동을 해서라도 먹고 살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핵발전이 유지되는 거다.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후쿠시마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든 뭐 일본이든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제 계속 비폭받는 노동자들이 생기고 또 다른 업체에서도 비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전체적인 현황을 좀 보여준 통계 자료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일본 통계는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통계를 먼저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국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일본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핵발전소가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상황이 사실은 더 굉장히 열악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민간 기업들이 잘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제 아웃소싱이라 그래서 계속 하청 가는 거지 않습니까? 요 그래프가 전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너무 심하네요. 그러니까 일본의 피폭 노동자의 숫자입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한 4만 명 정도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좀 많아요. 발전소도 많고요. 근데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전력을 중심으로 해서 본 건데 보시면은 위에 이 약간 주황색으로 나오는 것은 전력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들. 예, 주로 이제 하청인 거죠. 예. 그리고 밑에 하늘색은요 전력회사 직원이에요. 숫자는 얼마 안 되네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본의 경우는 이 하청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6차, 심하면 8차까지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하청에 재하청에 재재하청에 뭐 해가지고 한 6차, 8차까지 쭉쭉쭉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별에 근거한 거라는 게 그죠. 어쨌든 이 피폭 노동자의 대다수가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에도 그렇고요. 프랑스 통계도 많은데 일본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약 85%뭐 거의 90% 가까이가 이제 하청업체 직원들이 하고 있고 프랑스도 비슷한 통계예요. 그래요? 프랑스는 더욱 심한 것이 이제 백인들이 안 들어가고 흑인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빈틈을 다 메우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프랑스 사회에 대해서 사실 저는 핵발전만 생각하면 프랑스 별로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그런 차별 구조가 굉장히 분명하게 그죠.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 그래서 피폭 선량도 한번 어차피 있는 그래프니까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까 요것은 처음 보여드린 거는 피폭자의 숫자고요. 숫자죠. 그러니까 피폭을 무릅쓰고 피폭 위험을 무릅쓰고 노동하는 숫자고 총 몇 명이 들어갔느냐 이런 거고 두 번째 지금 있는 거는 실제로 이제 피폭 양입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들어가는 사람 숫자에 거의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건 있겠죠. 더 위험한 장소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렇죠. 그 문제가 있겠죠. 또 있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보시면 하늘색 부분이 더 얇아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정규 직원들은 아무래도 피폭을 덜 받는 것이고 일을 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많은 피폭을 당하고 있는. 당하고 있는. 그나마 지금 전체 이제 보시면 피폭자의 수는 계속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양은 다행히 피폭 선장은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뭐 그렇다 할지라도 뭐 피폭 당하는 사람들의 내부의 구성의 비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측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발전소에서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청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사실인 거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명당 10W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계산은 좀 복잡합니다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많은 그러니까 여기는 좀 그래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도 높은 피폭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피폭을 받는 사람들일수록 이 그 하청업체 직원들이 더 많은 이런 그래프도 그런 데이터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노동운동 차원에서도 꼭 바로 잡아야 될 문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의 전력 노조 대표적인 이제 그 이 핵 마피아의 한 그룹입니다. 정규직. 그러니까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이 전력 노조는 국회에도 진출해 있고요. 그리고 주요한 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발전소가 멈추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계속 핵발전소를 가동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의 노동운동이나 이쪽 반핵운동 쪽에서 전력노조를 해체시켜야 된다. 저는 그 구호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을 정도로 이 노동조합의 강력한 기득권이 그대로 관철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조직되지 못했을 걸로 예상되는 그죠.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분들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고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어쨌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한국이 이제 문제인데요. 이게 일본은 그나마 이런 자료가 좀 있는 편인데 한국은 사실 저희가 지금 몇몇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저희 단체에서 에너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데이터가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일단 요거는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하는 원자력 안전 백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시면은 약 39,000, 약 거의 37,000명 정도의 그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낯서실 텐데요. 내가 근무하는 곳이 피폭을 당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피폭을 당하는 곳이다. 해서 그
방사선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등록된 사람이 39,000명 정도. 39,00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보면은 예. 빠진 사람이 많아요. 예, 등록이 안 돼 있는데도 실제로는 그런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되는. 예. 그러니까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경우도 있느냐면 아까 이제 파이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파이프에 이제 피폭 그러니까 이 방사선 그 비파괴 검사기를 갖고 가서 측정을 해요. 예. 근데 원래는 이 측정을 할 때는 방사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로 이런 작업은 야간이나 또는 작업자들이 쉬는 이제 점심 시간이나 이럴 때 합니다. 사람이 없을 때 합니다. 근데 이제 바쁠 때는 그냥 사람이 있어도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옆에 서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피폭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누락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거를 측정하는 나는 작업 종사자로 등록이 돼 있지만 그렇죠. 지나가던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등록도 안 돼 있고 피폭을 당하고 자기는 당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건 어쨌든 등록된 종사자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종사자들이니까. 누락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또 이제 병원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병원에도 엑스레이실을 관리하는 간호사나 또는 담당자가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바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죠. 뭐 그런 어쨌든 39,000이면 꽤 많은 숫자. 꽤 많은 숫자입니다. 노동자 숫자로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어떻게 피폭 선량을 측정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름 배지 같은 걸 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피폭 선량도 배지를 안 달면 측정이 안 돼요. 나오지 않으니까 작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100% 다 이게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일 많이 보면은 전체 39,000명 중에서 사람 수가 제일 많은 거는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죠. 약 14,000명 정도가 이제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비파괴 검사. 그래서 약 한 5,700.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산업체, 이거는 뭐냐면요. 일반 산업체에서도, 예를 들면은, 센서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 금속의 재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떤 재질이 있는지, 이런 걸 검사하는 그런 장비가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방사능 물질을 쓰니까. 그리고, 그런 곳. 그리고 이제 의료 쪽. 여기는 당연히 엑스레이 같은 거, 이런 찍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판매 생산업체. 좀 생소하실 텐데요. 택배업체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도 이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엑스레이로 다 체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피폭이 되는 그래서 방사선 동위원소 그 작업장 리스트 같은 데 보면 우체국이나 무슨 택배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연구기관, 그렇죠. 교육기관은 이제 학교겠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이런 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우체국이라든가 세관 검사 때문에 검사 때문에 있는 데들이죠. 근데 이제 피폭을 많이 당하는 사람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평균 피폭 선량입니다. 보시면은 제일 많은 피폭이 비파괴 검사 쪽이네. 비파괴 검사입니다. 2.25조. 그 다음이 이제 발전소 1.15조, 1.5 정도. 이거는 평균이니까 그죠. 실제로 많이 피폭당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옆에 그래프를 옆에 표를 보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아까 1인당 연간 50mm가 한도라 그랬잖아요. 그거 넘어선 경우가 넘어선 사람이 2009년도의 경우에는 2명 있었습니다. 정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2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5년간 100mm이기 때문에 1년간 20mm잖아요. 그걸 넘어선 사람도 92명. 한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 10mm, 10mm에서 한 10mm에서 20mm. 여기도 한 600명 이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외에는 대부분 좀 낮은 선량이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 형광펜으로 해놓은 20mm 이상의 경우에는 거의 기준치에 근접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 그건 당연히 그죠?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 심각한 거죠. 사실은 일반인 기준으로 따지면 1.0이 일반인 기준이니까 일반인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 이상인 사람들도 사실 안심할 수는 없는 안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칠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1부터 20까지의 범위, 요 범위도 지금 사람들이 실제로 요 보시면 되죠.
36,000에서 이게 네. 그 합쳐봤자 한 1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36,000명은 일반인보다는 굉장히 많은 피폭을 좀 당하고 그렇죠. 있는 네. 그런 그리고 모습이다. 뭐 얼마 전에 발표됐습니다만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그죠? 네. 노동자가 아닌 주민들도 갑상선암 발생률이 2.5배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면 사실은 이 정도 피폭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네. 훨씬 더 그 네. 암 발생률이나 이런 걸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필요가 해보면 있겠죠. 예, 상당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예. 그래서 요 표는 뭐 저희 저희 블로그에도 띄워놓을 테니까 네. 많이 좀 보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런 탈핵 운동 한다고 막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분 만나면 자기 친척이 뭐 핵발전소에 근무했었는데 네. 뭐 암에 걸렸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흔히 사실 또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 거기 그러니까 노동을 했던 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네. 들어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실태 파악이 최우선인데 네. 일단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 이 실태를 과연 이 지금 전체 36,000명 중에서 이제 그 본사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하청업체 근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돼 있고, 네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은 얼마나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줘야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들이 과연 이후에도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밝혀지고 그것을 문제제기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반핵 운동에 몫이지 않겠는가. 네네. 이렇게 보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그래프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어쨌든 얼마 전에 그 부산 녹산공단에서도 그죠. 네. 그 높은 방사선 수치가 나온 것도 사실 이런 업체에서 그죠. 업체에서 그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예, 그런 거죠. 네. 거기도 지금 산업체에서 X선 발생 장치하고 감마선 두 가지 장비를 갖고 있더라고요. 예. 두 가지 장비를 킬 때 딱 밖으로까지 나올 정도로 방사능이 센 거죠. 그렇죠. 근데 저기 원자력 안전기 기술원이 조사를 할 때에 그 사실은 아스팔트 때문에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 없다 이렇게 발표는 했는데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글쎄 얼마큼 말이죠. 피폭을 당했는지에 대한 네, 데이터는 아예 없어요.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냥 어쨌든 공단이고 네. 노동자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뭐 발표에는 딱 한 줄 나옵니다. 뭐 전체적으로 문제 없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한 줄로만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거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의 배지를 가지고 측정한 것일 거라 추정은 되는데 배지도 뭐 제대로 안 달았을 수도 있고 또 그 종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근무할 텐데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에서 쟀을 때 그렇게 높게 나왔는데 내부는 당연히 뭐 더 높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지나가는 행인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참 지금으로서는 좀 정말 안타까운 거죠. 결국에 이게 방사선에 대해서 자꾸 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고 실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거는 결국 이 핵발전이나 이런 걸 옹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뭐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려진 것들이고 그걸 갖고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준과 원칙이라는 것도 잘못 정해져 있고 잘못 정해진 것 자체도 그럼 그 기준대로 하고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이건 뭐 그런 측면에서는 둘 다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 기준에 대해서 이게 좀 많이들 얘기는 했는데 좀 헷갈리실 조금 것 보충을 같죠? 한 번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밑에 나오는 여기가 중요한 데잖아요. 그죠? 12항.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 그죠? 이 ICRP라고 영어로 약칭 ICRP라고 부르는 건데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인데요. 여기가 이제 그 사실은 이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합의가 아니죠. 그들의 합의인 거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의학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다. 근데 이거는 그냥 사실은 우리들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작년도에 어떤 그 일종의 폭로가 있었느냐면은 이 기준을 정했었던 ICRP의 위원이 폭로를 했어요. 이거는 의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내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정치적인 관계에서 정해져 버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폭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이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은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두 번의 원폭
그래프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래프와 관련해서도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임의로 조작을 했다. 이게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그렇게 해서 정하게 되었다. 이런 풍로도 있었습니다. 제가 짐작하기에는 이런 위원회에서 정할 때 결국에는 이 일을 시키려면 어느 정도 비폭이 될 것이다. 그게 핵심인 거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끼워 맞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어차피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일은 시켜야 될 것 같고 또 노동자들을 들여보내려고 하니 들여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기준을 설정해 놓자. 뭐 이런 논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적이라 그래서 뭐 뒤에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딱 다른 거 다 빼놓고 보면은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하자, 핵 발전하자. 이 기준이 낮춰지게 되면요, 이건 비용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들어가서 할 거를 두 사람이 들어가고 10사람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안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돈, 그죠? 원자력 핵발전이 싸다는 경제적이다,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피폭당하는 노동자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 비용으로 노동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기준을 자기들이 만들었을 것이다. 그 얘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았는데 최근에 모 지역 발전소에 다녀왔습니다. 뭐 만나셨다는 얘기죠. 노동자를 만나신 거죠. 저 말고도 이제 몇몇 분들이 지금 인터뷰를 좀 하고 그 이후에도 저 이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본의 경우는 이제 민간 기업이 하다 보니까 6차에서 8차까지 이렇게 이제 하청 구조로 넘어가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많이는 안 내려갑니다. 그게 이제 공기업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도 하청은 있지 않습니까? 하청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공기업이죠. 공기업이죠. 그리고 한전의 자회사로 그 한국전력기술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한국수력원자력에 같이 움직이는 몇몇 개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기업, 무슨 기업 이렇게 몇 개 더 있습니다. 핵산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는 그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가서 면담을 한 곳은 그 발전소의 안전을 관리하는 곳이었어요. 이게 출입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의 숫자도 체크하고 아까 필름 배지 난다 그랬잖아요. 필름 배지를 잘 달고 있는지 체크도 하고 이 지금 작업장에 피폭량이 얼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서 요거는 한꺼번에 10명을 들여보내자, 5명을 들여보내자 이런 걸 하는 된 거죠. 근데 만나서 저도 요번에 얘기해보고 자세히 알게 됐는데 이 업체가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하청이니까. 어차피 하청업체니까요. 근데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데 그럼 내가 A라는 업체에 소속돼 있었는데 A라는 업체가 아니고 B라는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계속 그 발전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거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사실상은 고용하고 있는 건데, 그죠? 사실은 고용하고 있는 건데 업체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여쭤본 거거든요. 그럼 업체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문제 없다. 다만 업체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인적으로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암묵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고용을 승계하는 이런 이제 암묵적인 조약만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암묵적이기 때문에 나가라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아무 싸울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발전소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그때 이제 한국 수력원자력에 계신 노동조합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인 건 맞다. 근데 그러니까 예전 뭐 조선 시대나 뭐 다른 시대에서 얘기하면은 이제 고용된 노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부잣집에 고용된 노비냐 아니면은 돈 없는 집에 고용된 노비냐 차이인 거지 큰 틀의 차이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노동자들끼리 이제 서로 단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예.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핵발전소 현장에서는 굉장히 낯선 얘기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정규직하고 하청업체 직원들하고는 얼굴 볼 일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지역을 가가지고 서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도 서로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도 벽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임금의 수준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서로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똑같은 장소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아시겠지만은 한수호는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면은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 중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여기에도 또 적용이 되고 이건 근데 단순히 임금의 격차가 아니라 이거는 또 뭐 삶의 문제인 거죠. 삶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피폭 문제나 이런 문제 관련해서 인터뷰를 많이 하려고 이제 들어갔었는데, 이분들의 고민은 피폭 문제도 있지만, 이 고용 안정에 대한 고민들이 그게 더 크신 거예요. 당장에 지금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뭔가 업체가 달라지고, 3년마다 출근을 못하게는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10년 뒤에 일어날 암보다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좀 서글프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왔습니다. 발전소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몇몇 지금 장면들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정확한 거죠. 실태 파악이나 이런 게 돼야 되겠네요. 앞으로 한번 당장 지금 3월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탈핵 논의가 좀 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우리 사회에 좀 문제로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한번 봐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버렸는데요. 오늘도 시간이 확 지나버렸네요. 그동안 얘기만 하고 못하던 찾아가는 토크. 그래서 저희가 진짜로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어요. 저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도 얼굴을 뵌 적이 있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뭐 처음 보는 분인데. 섭외력이 좋으시네요. 레알 텃밭학교. 이 레알이 그 축구에 나오는 그 리얼의 레알인 거죠. 리얼인데. 아마 대학 내에서 텃밭을 가꾸는 활동을 하는 그런 분이죠. 그런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찾아가는 토크는 저희가 신청만 해주시면 서울 쪽에 계신 분들 지역까지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고 소정의 선물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레알 텃밭학교에서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황윤지 씨, 황윤지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3월 1일이 이제 저기 비키니 데이입니다. 좀 낯설 것 같은데 비키니 섬. 얼마 전에 찾아봤더니 비키니 섬의 이게 생태 문제 관련한 또 다큐멘터리도 한번 소개된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핵실험을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키니 섬을 중심으로 해서 핵실험 얘기 이런 얘기를 가지고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3월 10일이 있는 그 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 데니까요. 뭐 다음에는 이 답답한 실내가 아니라 아마 한 몇 주 뒤에는 야외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장비와 이게 다 들고 나가서 야외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탈핵 토크쇼 닥치기 전 탈핵 준비된 프로그램은 다 끝났고요. 마지막 저기 찾아가는 토크 들으시면서 오늘 얘기 정답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one but ourselves can free our mind. Have no fear for atomic energy.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텃밭 네트워크 씨앗들이란 조직에서 운영하는 레알 텃밭학교 대학 텃밭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황윤지라고 합니다. 책 쓰셨다고 들었는데 책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제가 쓴 책은 그동안 저희 씨앗들에서 대학 텃밭 보급활동이랑 그다음 캠퍼스 경작 활동, 그다음에 레알 텃밭학교 운영 등의 내용을 에세이 형식으로 담아서 책 청춘 액션 플랜이라는 책을 냈어요. 저희가 먼저 고려대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대학 캠퍼스 운동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에까지 지금 텃밭 강좌를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새로 또 텃밭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에요. 레알 텃밭 학교는 대학 내 최초로 진행되는 ษิ밭 강좌로 무료로 누구나 수강할 수 있고요. 또 이론 강좌랑 실습 강좌를 병행하는 강좌 형태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매 학기 개강 시즌에 맞춰서 10주 정도 진행되는 강좌예요. 눈비산 마을이라는 그런 농촌으로 워크숍을 가기도 하고, 가을 학기 같은 경우는 김장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확한 작물을 가지고 다 같이 비빔밥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되게 자발적인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텃밭 운동을 한 것 중에 하나가 푸드 마일리지라는 개념을 공부하면서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된 게 있는데요. 사실 신토불이나 지역 농산물 소비가 왜 중요한지 그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입 농산물은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사용되는 석유나 각종 에너지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직접 자기가 재배하고 직접 소비하면 그런 손실되는 에너지 양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에서 많이 접근을 했고요. 에코캠퍼스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학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양이 너무 상식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사용되는 측면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유기농업이나 그런 화학약품을 쓰지 않는 그런 다양한 농사법을 그게 좀 귀찮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방임농업식으로 유기농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직접 키운 작물이 얼마나 힘들게 자랐고 또 식탁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과 노력을 곁들여서 왔다는 것을 직접 체감했기 때문에 그런 먹거리 문제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많이 실천하려고 실생활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또 대학 생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